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코스피는 또 밀렸지만 언더슈팅의 느낌이 강했고 반대로 유럽 개장하자마자 네티즌 수사들일까요? 어쨌든 러시아군이 일부 철수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푸틴이 유럽 옵션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나 싶을 정도로 유럽 주식 콜옵션이 이번에는 3더블, 4더블씩 나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또한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이미 시세가 다 나와버려서 장중 매매는 어려웠는데요. 드디어 시장 바닥친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월요일 장 마감 무렵 위로 살짝 드러났기 때문에 개장하자마자 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딱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거기에 대놓고 바로 선물 매도를 1,500억 가량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침 9시 30분까지는 현물 매도도 900억 가량 때리면서 지수 바닥을 형성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현선물 매도를 때릴 때 전체 시장의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매도가 집중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던 것이 바로 현대차, 모비스 같은 그동안 과도하게 눌렸던 종목에 대한 반발 매수가 빠르게 들어와서 현대차는 개장 후 바로 플러스 3% 구간에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움직였죠. 또한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었으면 변동성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오후의 급락을 제외하고는 장중의 변동성은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어제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나스닥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혀 죽지 않은 것을 보면 변동성 고평가가 맞는데 우리 시장도 오전장 반등을 한데도 변동성이 거의 죽질 않아서 시장 대응이 쉽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전 바닥 확인 후 364선까지 반등한 증시는 이후 오후 2시까지 추가 상승에 실패하면서 줄줄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오후 1시 25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오후 2시 5분에는 358.90이라는 저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이 눌린 것은 니케이의 스탑로스에 의해서 아시아 전체가 일시적으로 눌린 것인데 그러면서 홍콩 세션 오후장에 홍콩 주식이 지금 추가 하락하자 우리 시장도 바닥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니케이는 그때 바닥을 찍고는 그 뒤로 조심스럽게 종가까지 꾸준히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오후장에 눌린 것은 우리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한 가운데 매크로 트레이더들이 아시아 인덱스를 그냥 밀어보면서 아무도 시장을 받지 않아서 밀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가량 밀리는 가운데 개인은 2,500억가량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완전히 다른 투자 심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은 코스피에서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 개선되고 있죠. 장중에 올라오면 선물 매도가 쌓이면서 베이시스가 나빠지지만 그 정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오늘 오후 2시에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의미 있는 바닥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옵션 시장도 그 점을 증명하는데요. 위클리 옵션은 분명히 개인들의 양매수 거래가 있었지만 먼슬리 옵션은 거래자들이 개점 휴업을 한 듯 거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플랫폼에 있었을 때 그 대형 리스크가 가까워지면 손실 한도가 넉넉한 트레이더들도 수량을 크게 줄였고요. 주니어들은 이 선임 트레이더의 단말기를 프로젝터로 보면서 시장 대응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죠. 전쟁 리스크가 됐던 이런 예고된 리스크가 있으면 포지션을 줄이는 이유가 시장이 급변할 때 시니어 트레이더들은 과감하게 델타를 추적하면서 냉정하게 대응해요.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들은 역추세 물타기를 한다든지 또는 손절매를 당한다든지 또 증거금 관리 또는 그 밖에 기술적인 체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작은 포지션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다 발생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은 것이 옵션 매도예요. 이 최고의 이익은 거두지 못해도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 도망간다면 유능한 트레이더로 레벨업을 한 그런 시간이 늦어지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시장 흐름은 먼슬리 옵션에서는 개인 양매도자들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옵션 시장 하나 더 보면 오늘 오후장에 지수가 급락할 때 슈퍼개미 풋옵션이 어제 이어서 또 플러스권으로 들어왔는데 오늘도 옵션 이익 실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슈퍼개미는 이번에 350 이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잔존일이 24일, 그러니까 지금 4주가 안 남은 상황에서 등가 프리미엄이 8포인트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프리미엄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수가 폭락한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MSCI 코리아 ETF인 EWI에 천억 단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하락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오늘 홍콩 시장이 우리 시장 마감할 때까지 줄곧 흘러내려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 주도의 비차익 매도가 1250억 가량 나온 점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9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에 500억, SK 바이오사이언스에 300억 가량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익 실현이라든지 개별 종목 이슈로 매도가 나온 것이고, 그 코덱스 MSCI 토털 리턴 ETF 그리고 타이거 MSCI 토털 리턴 ETF 이런 데는 합쳐서 뭐 300억, 200억 이렇게 총 500억 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계속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돼요. 자, 그럼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오후에 업무 보고를 받고 나면 유럽 세션에서는 잠을 자는 편이에요.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저녁쯤에 딱 일어나서 사무실로 나가서 뭐 미국 세션도 보고 다음날 한국 시장도 보고 하죠. 근데 오늘은 귀가하고 나서 이 블룸버그 모바일에 얼러트가 딱 뜨더니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유럽 시장 개장하자마자 닥스 선물이 그냥 뭐 스트레이트로 2% 상승을 1시간 만에 해치워버린 겁니다. 뭐 그럼 할 말이 없죠. 미국 시장 매매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뉴스플로로는 러시아가 서부 국경에 배치된 일부 병력을 철수시켰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어제 유럽 증시가 초반에 급락한 것은 지금 유럽이 옵션 만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다들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풋옵션에서 20배, 50배 뭐 이런 어마어마한 배수가 나왔다면 오늘은 콜옵션에서 3배, 5배 이런 폭등이 나와버렸어요. 이 현대전은 단순히 탱크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심리전도 전쟁의 일부이죠. 러시아가 뭐 성동격서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저는 이러한 일로 전쟁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유럽 시장은 지금 만기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플로우 하나가 급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 뉴스로 개장 초 1시간 동안 2% 상승한 다음 시장은 하루 종일 그냥 껌딱지를 쳤어요.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의 뉴스플로우가 증시를 반등시킨 것 외에 다른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통화시장에서 유로화와 오지달러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기름은 빠졌지만 아래꼬리 달고 제법 올라왔고요. 또 천연가스는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에서 내내 눌렀던 것을 막판에 다 당겨서 플러스 5%를 마감시켰습니다. 구리도 아시아 세션에서 선물 만기로 장중에 제법 눌러놓은 것을 유럽 세션에서 다 당겨 올렸는데요. 아마 어제 그 텔레그램으로 중국이 철광석 가격이 하한가를 맞고 한 그런 뉴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제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중국 금속거래소들. 그래서 나온 좀 오버액션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금속에 비해서 계속 수렴 중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번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구리롱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뭐냐면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미국이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었죠. 사실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살벌하게 나온 거예요. 이번 달까지는 YOY로 보는 것보다는 MOM으로 봐야 되는데 코어 PPI는 MOM으로 0.8% 증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PPI도 MOM으로 1% 증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지수 선물이나 통화시장, 뭐 채권시장, 상품시장 모두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가 이슈도 시장에 더 이상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게 돼요. 물론 CPI 증가에 따라서 PPI 증가가 따라가 준다. 그러면 기업 이익이 당장 훼손되지 않죠. 그런데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이 소매 판매 지표가 꺾여버린다. 그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시장 흐름은 물가 지표는 아니었다. 그리고 과도한 전쟁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개장하자마자 나스닥이 무슨 진공청소기 터보 모드 작동시킨 것처럼 스트레이트 상승을 했어요.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변동성 20포인트 이상에서는 추세 추종 프로그램 돌리고 20포인트 이하에서는 역추세를 돌려라. 뭐 그러지 않아도 아시아 세션에서 계속 수렴하고 있던 지수 선물은 전쟁 리스크가 감소되었다는 시장 반응으로 폭등을 했고, 이미 본장 개장 전 나스닥은 플러스 1.5% 이상 갭 상승한 상태에서 변동성마저 크게 눌러놔서 딱히 뭘 할 게 없었습니다. 나스닥 변동성인 VXN은 31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장중에 지수가 눌릴 때도 올라오지 못했고요. 이렇게 되면 오후장에서는 변동성 매수자들의 손절매가 더해지면서 지수가 종가 고가로 갈 수밖에 없죠. 유럽 마감 후에는 연중 부의장 예정자인 세라 라스킨이 인준을 저지하겠다는 공화당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 결국 새벽 2시 48분 오전장 저점을 일시적으로 깼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변동성은 고점을 돌파하는커녕 얼마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결국 장중 조정으로 상황이 종료되고 그다음부터는 변동성 매도자들에 의해서 지수가 끊임없이 상승해서 장 마감 직전에는 나스닥은 2.5%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새벽 5시경 바이든이 아직 러시아 저놈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한 번 빠진 변동성은 살아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다른 거 다 두고 에어비앤비가 4분기 실적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10% 상승을 했어요. 며칠 전에 이 에어비앤비 상승 냄새가 나더니 결국 이를 치렀죠. 1분기는 확실히 리오프닝 주식이 강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베타가 큰 테슬라나 최근 숏이 많이 쌓였던 엔비디아 같은 게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빅테크들이 고르게 시장을 당긴 가운데 금융주 빼고는 죄다 강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별 종목 잘 언급하지는 않지만 파페치란 주식이 있어요. 내일 미국이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됐죠. 근데 이때 한 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충격이 없다 그러면 파페치는 아주 중요한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컴퍼니 뉴스 보면 최근 이 종목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장은 과도한 비관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채권 시장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 미국 단기 금리는 제자리였지만 장기 금리는 제법 올랐죠. 장기 채권에서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해서 그런데 이때 이 반응이 나온 것이 미국 PPI 때 나온 게 아니고요.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전쟁 리스크가 발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4시에는 그 FOMC 회의록이 공개되죠. 아마 이때가 미국 장기 채권 매도의 청산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이미 미국 국채 매도는 다 치웠고 지금 독일 국채 매도만 갖고 있는데 내일 유럽 세션 열리고 저녁 7시 좀 넘어갈 때 독일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어요. 네, 저는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도 독일 국채에서 사라진 상황이라 채권 금리가 꽤 높은 상태로 낙찰될 것 같은데요. 이때 독일 국채 매도 청산할 생각입니다. 또 어제의 기준으로 하이힐드 채권도 하락을 어느 정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 속도도 어느 정도 제어되고 또 지수가 변동성을 죽이면서 점진적 반등한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코스피 포지션은 델타 상방이 양매도가 가득한지라 내일 하루는 웬만해서는 푸근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오후장에 델타 해지를 한답시고 선물 매도를 저 바닥에서 때려갔고 오늘 어느 정도의 갭 상승은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델타 해지를 했을 때 갭을 얻어맞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포지션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갭이 떴네? 오케이, 선물 매도. 이렇게 추가했다가는 변동성 매도를 먹으려던 것이 델타로 다 터질 수 있어요. 물론 하락장에서는 갭 상승 시 선물 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 매도가 델타보다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선물 매도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는 시장의 속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장 속성은 변동성 매도장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런데
상승장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콜옵션이 과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눌림을 이용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치울 것이고, 반대로 야간 선물이 지금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선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올랐다.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매도 치울 거예요. 나머지는 변동성 매도로 그동안 쌓인 한을 풀어야겠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름에 대해서 숏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어제 장중에 미국 세션에서 90달러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름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번 주에도 고가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길 유럽 세선에서 독일 국채 매도 끌고 오던 거 청산할 생각이고, 그 외에 오지달러롱 계속 유지하고, 구리는 이제 내일 매수 추가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